안녕하십니까. 똑똑, 여기는 인생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상담 나눴던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계시는지, 또 어떤 어려움 갖고 계시는지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댁에 보시면 가족 수가 몇 분이세요? 라고 여쭤보면은요, 대답하시기 좀 머뭇머뭇하세요. 왜냐하면 숫자가 워낙 적으셔서. 근데 오늘 말씀드릴 사례 중에 첫 번째 사례가 3세대가 함께 사시는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얼마 전 그 한 조사에서 성인 남녀들을 대상으로 한 그 연구 결과가 있었어요. 여쭤봤더니 나는 캥거루족입니다 라고 대답한 그런 분들이 자그마치 55.8%래요. 우리가 예측했던 수치보다 훨씬 높죠. 캥거루족이라는 말 많이 좀 들어보셨을 텐데요. 캥거루가 앞에 주머니에다가 아기 캥거루를 넣고 다니죠. 그래서 거기에서 유래된 표현으로요. 부모님과 함께 자녀가 같이 살 때 우리가 캥거루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단순히 부모님하고 함께 산다고만 해서 캥거루족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부모님의 주머니 속에 산다. 이런 의미에서 캥거루족이라고 하는데요. 캥거루족이라고 하면 경제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지 못한 상태를 우리가 캥거루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사례는 3세대가 같이 사시는 사례 한편 하고요. 두 번째 사례는 할머님이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그런 이야기를 나눈 사례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사례 이야기 나눠볼게요. 요즘 보기 드문 3세대가 같이 사는 그런 가족이에요. 물론 겉으로 볼 때는 화목해 보이고 좋습니다. 그리고 겉으로만 아니라 안쪽으로도 이 가정이 화목하게 지냈던 집이에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기 전까지는 화목했던 그런 집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사춘기 시기를 겪으면서 조금 이제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이 집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주들을 키워주고 있었어요. 남자아이 1명, 여자아이 1명인데 부모님은 이제 일을 다니기 때문에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도움을 주고 있죠. 근데 도움을 준다는 게 육아를 조금 분담해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전적으로 해주고 계셔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부모 이상의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걸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열심히 손주들을 키워주고 계셨는데 할아버지랑 할머니랑 이 손주들에 대해서 극진히 해주고 또 항상 편들어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아이들도 다행스럽게 할머니 할아버지를 참 잘 따르는 아이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연애하듯이 너무 좋은 사이가 되었죠. 할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돌아오면 손녀가 어릴 때 겉옷을 받아서 걸어준대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약을 드시려고 약봉지를 꺼내면 손녀가 쪼르르 주방으로 달려가서 물을 떠다가 할아버지 약 드시라고 이렇게 해준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안 이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밖에 외출을 하셔도 항상 손자, 손녀의 얼굴이 아른거려서 오래 노시지 못하고 바로 집으로 돌아오시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실 기회가 생기시면 손주들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정도로 애착이 아주 강했던 그런 사이였는데 이 손자랑 손녀가 사춘기로 딱 들어서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죠. 할아버지 표현에는 이래요. 우리 애들이 참 착한데 이상한 친구들하고 어울려 다니면서 이상해졌어요. 근데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죠. 우리 애는 착한데 친구 잘못 만나서 그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이상하게 변했습니까? 라고 질문을 드렸더니 일단은 엄마 아빠 몰래 학원을 빠지기 시작하더래요. 학원 빠지고 근데 빠진 게 그냥 빠진 게 아니라 학원 갔다 왔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데 가서 놀다가 오고 PC방 갔다 오고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학원을 빠지는 것까지는 뭐 그랬나 좀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뭐 그렇구나 했는데
학교도 결석을 하는 날이 많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손녀가 그렇게 학교를 가기 싫어하면서 결석을 많이 했고 급기야는 집에 안 들어오는 외박도 하기 시작을 했대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는 너무 전전긍긍 걱정을 하시고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돌보면서 한 번도 속상한 일은 없고 기쁨과 보람만 있었는데 이제는 속상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래서 할아버지가 이런 일도 있었대요. 손녀가 늦은 시간까지 안 들어오니까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늦은 시간에 할아버지한테 전화해서 할아버지 나 지금 택시비가 없어서 집에 못 들어가. 그러니까 내가 통장 번호 알려줄 테니까 거기로 택시비 몇만 원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택시비를 보내줬대요. 근데 소녀는 들어오지 않았대요. 그날도 외박을 하고 그 다음날 집에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또 대수롭지 않게 생활을 하다가 얼마간 시간이 흐른 후에 이 소녀가 또 다시 외박을 하기 시작했고 또 다시 전화를 걸어서 할아버지 택시비 또 보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이거는 아닌 것 같다 싶어서 너 택시 빨리 타고 집으로 오너라. 할아버지가 택시비 들고 현관 앞에 집 앞에 나가 있을게. 걱정하지 말고 너는 택시 타고 와.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지난번에 한번 유사한 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손녀는 택시비가 없었던 게 아니고 돈을 할아버지한테 받아내기 위한 핑계였던 거죠. 근데 그 핑계가 이번엔 안 먹혔잖아요. 그러니까 손녀가 전화를 딸깍 끊고 그러니까 애가 타니까 할아버지가 계속 전화를 다시 걸어도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도 계속 생기고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 아이들은 엄마 아빠한테 전화를 하는 게 아니고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특히 할아버지에게. 그러면 택시를 타고 와야 될 그 시간, 즉 대중교통이 끊어진 시간이기 때문에 아주 늦은 시간인데요. 엄마 아빠는 그럼 뭐 하고 있었을까 생각해 보면 직장 다녀와서 피곤해서 그냥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이가 안 들어왔으면 걱정을 하고 기다리는 역할을 엄마 아빠가 하는 게 아니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이 집은 이런 모습이 워낙 오랫동안 이렇게 만들어져 온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 집 안에서는 우리가 볼 때는 어머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만 이 집 안에서는 이게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예전에는 고민이 없었는데 지금에 와서 이제는 고민이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애들은 점점 커갈 거고 사춘기 한가운데에 딱 들어있는데 그렇다면 나중에 내가 이렇게 애들한테 열심히 했어도 애들이 만약에 잘 못됐다. 그러면 나한테 과연 공이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탓이 돌아올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할아버지가 생각을 하기 시작하셨어요. 아이들이 사춘기를 겪으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어른들이 부모가 됐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든 아이들에 대한 책임이 더 커지는 시기예요. 근데 또 아이들에 대한 통제는 더 안 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그 시기를 지금 겪고 있는데 부모는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할아버지가 온전히 그거를 떠맡아서 하고 계시니까 아이들은 방황하는 시기, 또 노인들은 점점 쇠약해져가는 시기, 이거하고 맞물려서 고민이 많이 되셨던 그런 사례인 것 같아요. 그리고 부모 입장에서는 조금 떠넘기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근데 이 할아버지가 아이들이 너무 예쁘니까 옛날부터 또 어떤 모습이 이 집엔 있었냐면 할아버지가 외출했다가 들어오실 때 집 앞 마트에서 항상 전화를 하신대요. 집에다. 누구누구 있니? 오늘은 뭐 사갈까? 그래서 항상 뭐를 사갖고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스크림이요? 그러면 아이스크림 사오고 과자요? 그럼 과자. 그러니까 매일 외출하셨다 들어오실 때는 항상 아이들 간식거리를 할아버지가 사오시곤 했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경제력이 있으신 분인 거예요. 근데 또 이런 일화도 있었대요. 아이들이 동네 다니다 보니까 친구들이 자전거를 타잖아요. 그러니까 자전거 갖고 싶으니까 엄마 나도 자전거 사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아주 자연스럽게 할아버지한테 사달라고 그래요. 또 어느 날은
딸아이가 피아노를 치고 싶어서 엄마 나도 피아노 그랬더니 할아버지. 그러니까 뭐든지 다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 집은 몸으로 하셔야 되는 육아에 대한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하고 계시고요. 아이들을 키우는 거에 대한 경제적인 것도 할아버지 할머니가 다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이 집은 우리가 봤을 때 할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손자 손녀를 키우는 게 아니고 손자 손녀도 키우고 아들과 며느리도 키우고 이렇게 되신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캥거루 가족으로 사는 게 어르신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인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그런 사례였던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저희한테 상담하실 때 그거를 물어봤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말고도 아이들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도와달라고 저한테 요청을 했고 제가 가서 해결해주고 그거를 일일이 다 제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엄마 아빠한테 얘기 안 하고 비밀로 하고 내가 해결해준 일들도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거를 제 엄마 아빠에게 내가 얘기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할아버지 마음은 그 생각도 있는 거예요. 얘네가 계속 나를 의지하고 살아왔잖아요. 나는 언제나 너희 편, 항상 편을 들어주는 할아버지의 역할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의 편을 계속 들어줘서 말하자면 햇볕 정체처럼 내가 얘네 편을 계속 들어줘야 얘네가 다시 바른 길로 돌아오게 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런 일 있을 때마다 며느리랑 아들에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이게 질문의 요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같이 상담을 해봤죠. 할아버지가 이 책임감이 참 무거워지는 거에 대해서 부담스러워 하셨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나이 들어 가신다는 점, 그리고 왜 어른들 사이에서 그런 말씀 많이 하잖아요. 애 키운 거는 공이 없다라는 얘기를 옛날에는 들었어도 그거를 탁 와닿게 들리지 않았는데 지금은 와닿게 되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을 하셨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할머니, 할아버지의 역할이 너무 컸던 것 같고요. 근데 제가 상담을 받을 때는 지금 상담 요청하신 분 할아버지였고요. 할아버지 연세가 71세예요.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뭐 연세가 아주 많지도 않으시지만 할아버지 주도적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어느 가정에서 가족에 관한 일을 상담을 해올 때 그 상담을 처음에 신청한 사람이 누군가라고 보면 그 집에서 제일 주도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 집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계시는 분이 할아버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할아버지가 상담을 의뢰하셨던 사례고 71세시다 보니까 얼마 후면 칠순을 맞이하신대요. 그래서 가족들이 이제 모여서 식사를 하고 뭐 조촐하게 파티를 하실 예정인데 지금 마음으로는 그럴 기분도 안 나요라고 얘기를 하시고 다른 자녀들이 왔을 때 내가 어떤 표정을 지어야 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생각에는 부모의 역할과 조부모의 역할을 좀 구분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 대개의 일만이 아니고요. 이렇게 육아를 또 자녀 교육을 부모님이 노인분들이 손주들을 키워주시는 가정은 분명히 역할을 나누셔서 함께 생활을 하셔야 오랫동안 갈등 없이 지내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아이들이 청소년 시기라고 했는데 청소년 시기에 중요한 게 가치관의 정립이에요. 올바른 가치관을 시대에 맞게 정립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셔야 되는데 이 아이들에게는 가치관이 정립될 때는요. 한 번에 딱 올바른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아요. 이런 가치관도 경험해보고 저런 가치관도 경험해보고 아 실패했네 안 좋네 또 저런 가치관도 경험해보고 하면서 경험을 통해서 나에게 제일 맞는 내가 생각할 때 딱 알맞다라고 생각하는 가치관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아이들은 부모로부터는 그런 가치관 정립에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갖고 계신 가치관을 그대로 학습하게 되는 그런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시기라는 걸 생각을 하신다면 부모의 개입이 분명하게 들어가야 될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키울 때 할머니 할아버지만 키워서는 안 되고 네 분이 합심을 해서 키워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아들 며느리 사이에 네 분 사이에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채널이 마련돼야 돼요. 지금은 할머니 할아버지는 따로 두 분만 의논하세요. 아이를 어떻게 키워야 되지? 두 분만 의논하시고 이 아들과 며느리는 일하고 집에 와서 쉬고 또 일 나가는 거에 급급해요. 그러니까 네 분이서 대화를 나눌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관심도 못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네 분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채널을 분명히 만드셔야 될 것 같고요. 그 스타트는 어른이신 할아버지가 제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그동안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러이러한 일들을 겪었노라고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하시고요. 그중에 내가 너희에게 얘기했던 일들도 있고 얘기해주지 않고, 왜냐하면 너희들이 걱정할까 봐, 또 너희들 생활하는데 지장이 있을까 봐 내 선에서 도와주고 그냥 해결하고 마무리 지었던 일들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앞으로 아이들이 저렇게 커나간다고 하면 내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는 너희들이 그 역할을 좀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의논을 시작하셔야 되죠. 저희가 대체로 손주를 봐주는 어르신들에 대해서는 교육 부분에 대해서, 학업이랑 교육 부분은 부모가 하도록 넘깁니다. 왜냐하면 최신 정보도 필요하고 이 학업이 그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부모가 맡아서 해결해 주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해줘야 될 역할, 가장 큰 역할은 정서적인 부분이죠. 근데 이 집에서 아이들에게 있어서 정서적인 부분은 상당히 잘 갖추어졌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할아버지는 아이들이 학교도 안 가고 외박도 하고 문제 행동을 일으키니까 매우 속상합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선생님들하고 저하고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 문제 행동 안 일으키죠? 근데 우리도 사춘기 때는 조금씩 일탈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기억은 안 나지만 아마 우리도 사춘기 때는 부모님들이 속상하실 만한 그런 일들 우리도 했을 것 같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할아버지가 지금 굉장히 많이 힘들어 하시지만 사춘기는 거기서 계속 머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시기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 말씀만으로도 할아버지 표정이 좀 밝아지시더라고요. 아, 얘네가 계속 속 썩이는 거 아니라고요? 얘네도 조금 지나면 그 안 한다고요. 왜냐하면 그 청소년 아이들 담배 피는 문제도 사회복지에서 많이 다루거든요. 근데 담배 피는 문제를 예전에는 고등학생 대상으로 저희가 했었거든요. 점점 낮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중학생 애들이 피다가 요즘은 초등학생 애들이 피워서 중학생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너희는 담배 안 피워? 끊었어요. 끊었어? 그랬더니 왜 어떻게 끊었어? 그거 어렵다고 하던데 담배 끊는 게. 아, 이제 몸 생각해야지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아이들이 호기심에, 그러니까 호기심 때문에 문제 행동을 나도 저렇게 해볼까? 또는 친구들이 다 하니까 나만 안 하면 왠지 왕따 되는 것 같으니까 나도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해보는 경우는 있지만 그거를 중년이 되고 노인이 돼서까지 하는 아이들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는 시기적으로 그렇다. 아이들도 굉장히 머릿속으로 혼란스럽고 방황하는 시기니까 어르신 그럴 때는 너무 민감하게 하나하나 일일이 터치하지 마시고 조금 지켜봐 주시는, 왜 믿으면서 지켜봐 주시는 그런 따뜻한 눈빛을 보내주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당장 뭔가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 아이가 큰일 날 것 같은데 잘못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아이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어떤 측면에서는 상당히 성숙한 모습들도 또 보이거든요. 이 아이들이 그런 과정 거치면서 미래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 경험 안 하고 온실 속에서 자란 아이들은요, 밖에 나가서 그 풍파 다 헤쳐나가기 어려워요. 그런 풍파 미리 맞으면서 헤쳐나가는 방법을 아이들이 익히게 되면 나중에 어른이 됐을 때 더 잘 살아요. 왜 그런 표현 하죠? 어른들이 어디다가 떨어뜨려 놔도 쟤는 잘 살 거야 하는 그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아이로 틀림없이 힘 있는 아이로 성장할 테니까 너무 염려 많이 안 하셔도 되고 지금부터라도 계획을 좀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할아버님은 제가
부모의 역할과 조부모의 역할을 좀 구분해서 역할 분담을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 살짝 어떤 표정이 조금 보이셨냐 하면 내가 전적으로 이렇게 해서 아이들이 전적으로 내 편이었는데 나만 오로지 이렇게 따라왔던 아이들인데 그렇게 해서 혹시 애들이 엄마 아빠 아무래도 엄마 아빠가 우선이 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뒤로 밀려나고 엄마 아빠가 더 우선시 되면 좀 서운할 것 같다는 그런 내색을 비추시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서운해서 하셔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커진 아이들을 보면은요. 할머니 할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을 크게 갖고 있어요. 우리 외국 나가면 고향에 대한 향수 있듯이 엄마 아빠한테 혼났을 때는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뒤에 가서 숨습니다. 그럴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따뜻하게 품어주시면 돼요. 뭐 그렇게 하면 버릇 없어지지 않아요. 그런 거 너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부모한테 혼났을 때 가서 같이 혼내주시는 할아버지보다는 부모한테 혼났을 때는 일단 끌어안아 주세요. 끌어안아 주시고 보호해 주세요. 부모로부터. 그리고 저쪽으로 데리고 가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너 참 속상했겠다. 근데 엄마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얘기했을 때는 너가 싫어서 그렇게 얘기한 거는 아니야. 나도 엄마 아빠를 키우면서 똑같은 과정을 거쳐봤지만 너 잘 되라고. 너 사랑하는 마음이 그만큼 크기 때문에 그만큼 크게 얘기했던 거야 라고 조용히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 자리에서 너무 같이 나무라시는 건 아이들이 더 빗나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3세대가 함께 사는 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대화를 그렇게 네 분이서 자주 나누셔서 일치되는 의견이 있으셔야 아이들에게도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치가 되지 않은 채로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아이한테 얘기하면 엄마 아빠는 다르게 얘기하던데요. 그렇게 하면 이게 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아들 며느리랑 의논이 되셨다고 하면 정기적으로 그런 이야기 나누는 시간을 가지시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 왜 손녀가 늦은 시간에 할아버지 저 택시비 없어서 집에 못 가요. 택시비 입금해 주세요라고 얘기를 하면 예전에는 왜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할아버지가 좀 손녀에게 끌려가는 느낌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있잖아. 할아버지가 돈을 보내주는 거는 참 어렵지 않은 일인데 이제는 엄마 아빠하고 같이 의논해서 하기로 했다? 그만큼 엄마 아빠가 너희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기로 했으니까 할아버지가 아빠 깨워서 얘기 나눠볼게. 얘기 나누고 너한테 다시 전화해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아이가 할아버지 한 명쯤 속이는 거는 크게 일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전적으로 내 편이었으니까. 근데 이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되네? 아빠하고 의논한다네? 엄마하고 의논해서 얘기해 주신다네? 그러면 내가 설득해야 될 사람이 한 명이 아니라 3명으로 늘어나네?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안 좋은 생각을 덜 하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아이들 머릿속에는 엄마 아빠가 이제는 우리에 대해서 예전보다 더 관심을 가져주시는구나, 우리를 더 챙겨주시는구나 라는 그런 마음을 느끼실 수가 있어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역할 분담하셔서 또 갈등도 줄이시고 그렇게 하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두 분이 책임지시기에는 너무 어려움이 컸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이 캥거루 가족에서는 여기서 누가 제일 잘못했을까에 대한 얘기를 한다면 각자 조금씩은 잘못이 있겠지만 중간 세대인 2세대인 아들과 며느리의 관심이 좀 부족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전적으로 도와주셨던 그 역할의 무게를 조금은 덜어서 아들과 며느리에게 넘겨주시면서 함께 이젠 두 분이 아니라 4분이 합심해서 아이를 키우는 방법이 더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첫 번째 사례하고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같이 살면은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도움을 좀 많이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같이 사는 게 정말
좋은 건지 아니면 가까운 곳에 따로 나가서 살면서 자주 찾아뵙는 게 더 나은 건지 어떤 게 더 좋은 방법인지 궁금합니다. 그렇죠. 어르신들이 복지관이나 경로당 같은 데서 뵈면 그런 질문 가끔 하세요. 저희 나중에 그 자식들하고 같이 사는 게 좋아요? 따로 사는 게 좋아요? 그거를 이제 지금 질문하셨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씀드려요. 능력이 되시면 따로 사는 거를 권해드립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능력은 경제적인 능력뿐만이 아니라 신체적인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신체적으로도 내가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독립해서 살 수 있는 능력이 되신다고 하면 따로 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서로에게 어느 쪽이든 도움이 필요하게 되면 그때는 같이 사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잠깐 그 가까운 거리에 사는 거 말씀하셨는데 따로 사시지만 가까운 거리에서 한 동네에서 동을 달리해서 이렇게 사시는 가구들 요즘 많이 볼 수 있어서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점점 가까워지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에요. 왜냐하면 연세 들어가시면서 몸이 점점 약해지시니까 그럴 때마다 한 걸음씩 가까워지시다가 나중에 조금 함께 살아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요. 이사를 가고 싶어요 라고 상담하신 할머니의 사례세요. 근데 이 할머니는 연세가 75세예요. 그 요새 상담을 의뢰하시는 분들 보면 60대는 잘 찾아볼 수가 없어요. 70대,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이 상담 많이 의뢰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70대 딱 중반이신 75세 할머니는 어떤 고민이 있으실까 하고 들어봤더니요. 이 할머님은 할아버지랑 지금 두 분이 살고 계시는데 말씀하실 때 제가 상담해 보면 이 말씀하시는 투 있죠, 말투. 또 표현하시는 거, 어조, 목소리의 크기 이런 거 들어보면 성격이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되거든요. 딱 듣는 순간 어머 참 성실한 할머니 같으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얘기 나눠봤더니 역시나 근면하고 부지런한 성격인데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성격이 똑같으신 거예요. 똑같으신데 그렇게 열심히 살아오셨던 분들이고 과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한 동네에서 자랐던 분이래요. 그래서 초등학교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했죠. 같이 다니셨대요. 한 동네에서 자랐으니까 서로에 대해서 알고 집안끼리도 알고 그러시다가 이제 결혼을 하신 거예요. 결혼을 하셔서 시골에 사시던 분들이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서울로 올라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셨다고 해요. 빈손으로 오셔서 근데 이분들이 갖고 계시는 게 돈은 안 갖고 있지만 부지런함 이런 건 갖고 있잖아요. 성실함.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셨대요. 두 분이 열심히 일을 하셔서 드디어 월세집을 장만을 하셨대요. 그 전에는 이제 어디 조금 이렇게 얹혀서 사는 그런 개념이었다가 월세집 당당하게 한 달에 얼마씩 내면서 이제 살기 시작하셨어요. 근데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또 열심히 일을 하신 거예요. 두 분이. 열심히 노력을 하셔서 이번에는 전셋집으로 옮기신 거예요. 근데 월세 사시다가 전세만 해도 이게 매달 나가는 돈이 안 나가니까 아주 너무 행복하시더래요. 또 여기서 안주 안 하셨겠죠. 또 열심히 노력을 하셨어요. 누구 도와주는 사람은 없으니까 우리는 천상 우리 힘으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열심히 일을 하셔서 이번에는 전세에서 본인 집을 사게 되셨죠. 본인 집을 사고 나니까 또 욕심이 생겨서 열심히 하셔서 이제 뭐 3층짜리 집도 살고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할머님이 살고 계시는 집은 3층이에요. 아파트가 없는 계단 형태의 집인데 3층에 살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3층에 살고 계시지만 내 집이기 때문에 매달 지출되는 돈이 없으니까 우리만 열심히 하면 생활도 할 수 있고 저축도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고 두 분이 열심히 살아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내 집을 갖고 열심히 거기에서 지금 살아오신 세월이 35년이랍니다. 그러면 한 집에서 35년을 사셨기 때문에 그 집에서
아이들도 키우고 아이들 결혼도 시키고 이렇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집이 그냥 단순한 집이 아니라 나의 모든 추억이 다 들어있고 우리 아이들이 추억이 다 들어있는 그런 집이 된 거죠. 근데 그 35년 전에는 어르신이 지금 75세니까 40 정도였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려움을 못 느끼셨는데 지금 이제 75세가 되고 보니까 노인이 되어 있더란 얘기예요. 나는 40대 그 집을 살 때까지만 기억이 있지 40 몇 살, 50 몇 살, 60 여기는 왜 나는 기억이 없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워낙 열심히 사셨던 거죠. 그래서 이제 3남매를 열심히 키워서 시집장가 다 보내고 났는데 어느 날 봤더니 내가 노인이 되어 있고요. 이제는 예전에는 한 번도 못 느꼈었는데 3층을 오르내리는 일이 버겁기 시작했대요. 힘이 들더라는 얘기예요. 근데 밑에를 내려갔다 오는 일이 하루 종일 집에 있고 뭐 일주일에 한 번 내려가는 게 아니고 하루에도 몇 번씩 내려갔다 올라왔다 하시다 보니까 다리에 무리가 가더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할머니가 또 어느 날은 반찬거리라도 좀 사갖고 온다. 그러면 이제 무거운 짐이 있으니까 더 힘에 겹드래요. 그래서 안 되겠네. 남들 보니까 엘리베이터 있는 그런 편한 아파트에서 사는데 나도 저런 데 가서 살아볼까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로 이제 고민을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아파트 엘리베이터 잘 되어 있는 살기 편한 아파트로 이사를 갈까라고 생각을 해봤더니 그쵸? 비싸죠? 비싸기도 하고 이 집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의 이 몇십 년 추억이 통째로 담겨져 있는 집이어서 이 집도 못 떠나겠고 또 하나는 여기서 35년이라는 세월을 사시는 동안 이웃들하고 너무 친해지신 거죠. 35년이면은요 어느 집에 숟가락 몇 개 있는지 다 아는 정도잖아요. 그래서 이 푸근한 이웃들을 벗어나는 것도 또 망설여지고 그래서 할머니 마음에는 이사를 가고 싶은 마음도 있고 또 이 동네에서 그냥 이 친근한 사람들하고 추억 먹으면서 이렇게 살아갈까 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 해서 혼자 고민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어느 날 남편 되시는 할아버지에게 이야기를 꺼낸 거예요. 여보, 우리 한번 얘기 좀 나눠봅시다 해서 우리 이사를 가면 어떨까라고 제안을 하셨어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그런 생각을 전혀 내비치시지 않았던 분이어서 할머니는 혹시라도 반대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할아버지도 할머니한테 얘기는 안 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할아버지도 연세가 있으시니까 할아버지도 무릎이 아프셨던 거죠. 그래서 그럽시다, 얘기해 봅시다 해서 두 분이 이제 마주 앉아서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뭐 겉으로 보여지는 거 말고 현실적으로 한번 따져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현실이라는 게 참 여러 가지가 있더라는 얘기예요. 현실적으로 따져봤을 때 일단 3층을 오르내리는 거, 3층에서 산다는 게 이게 관절이 안 되더라는 얘기. 나이 들면서 체력이 약해지더라는 얘기. 근데 떠나려고 하니까 동네 사람들도 마음에 걸리더라는 얘기. 그리고 아이들과의 추억도 걸리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지금 이 정도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앞으로 더 나이가 들어갈 텐데 나이가 더 들어갈수록 지금보다 훨씬 더 힘겹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들으셨던 거예요. 거기까지 미쳤을 때, 생각이 거기까지 미쳤을 때는 그럼 이사를 가야겠다. 그럼 어디로 갈까? 이렇게 또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사를 가려고 이사를 가는 데 있어서 포인트는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잖아요. 엘리베이터가 꼭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를 이 동네에서 알아봤더니 너무 비싸더래요. 돈이 안 되더래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대안으로 그러면 우리 살짝 요 옆에 동네 의정부로 이사 갈까요? 라고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의정부라고 얘기했지만 바로 옆 동네래요. 그러니까 할머님이 서울하고 이 경기도하고 경계쯤에 살고 계시는 할머니였어서 뭐 그 정도 이사하는 거는 지하철로 뭐 한두 정거장이니까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할아버님이 반대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싫다고. 나는 지금 서울에 살다가 왜 경기도로 이사 가냐고. 그러니까 그게 할아버님만의 자존심인 거예요. 나는 서울 사람인데. 그러니까
예전에 시골에서 빈손으로 올라오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시골에 내려가면 서울에 집 샀대 이거에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서울에 집을 산 사람이다. 이걸로 굉장히 그 자신감이 있었던 분인데 서울을 벗어나서 경기도로 이사를 가자고 하니까 이 내키지 않으셨던 거예요, 할아버지가. 그래서 할머니가 그러면 이 동네에서 엘리베이터 있는 아파트로 가려면 전세는 어때요, 여보? 그랬더니 아니 내 집이 있는데 왜 전세로 가냐고 이렇게 또 얘기를 하신 거예요. 할아버님 생각도 조금 이해는 돼요. 어렵게 얻은 성과물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내 집, 내 소유였는데 이제는 집이 없는 신세가 된다는 거. 저도 그 생각은 했어요. 어르신들에게 있어서 이 집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제가 알겠거든요. 또 우리나라는 집의 의미가 다른 나라하고 또 다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른들에게 이 마음을 채워주는 부분도 상당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집을 전세로 이걸 팔아서 전세로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망설여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 할머니가 생각할 때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돈은 없는데 이 동네에서 더 좋게 살라고 하니까 안 되잖아요. 이제 두 분이 얘기를 하시다가 처음에가 이제 얘기가 현실적으로 얘기해 봅시다라고 해서 현실을 얘기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조건이. 그래서 결국은 두 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그냥 삽시다, 여기서. 그래서 이야기 나누신 끝에 그냥 여기서 예전대로 살기로 이제 결론을 내렸죠. 근데 할머니는 못내 아쉬우신 거예요. 마음이 탁 접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한테 상담을 하셨을 때는 제 말이 맞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제 생각이 옳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유 할머니 제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할머니가 이제 그동안 자녀들 키우면서 어렵게 내 집 장만하시고 이렇게 살아오신 세월에 대해서 또 많이 칭찬을 해드렸어요. 근데 할머니가 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다른 동네에 만약에 다른 동네로 이사를 가게 되면 지금 이 동네 사람들하고 지내는 것만큼 친해지기까지는 상당히 시간이 지금 35년에 걸쳐서 이 정도를 완성해 놓은 거라고 하면 꼭 그만큼은 아니어도 꽤 많은 시간이 있어야 우리가 지금처럼 친근함을 느끼면서 살 수 있을 텐데 그 부분도 또 염려가 됐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 집은 이 동네는 조금 보태면 눈 감고도 어디에 뭐가 있는지 다니실 수 있잖아요. 근데 새로운 지역에 가면 거기서도 이렇게 환경에 익숙할 정도로 적응이 되려면 또 새로운 시간을 들여야 되고 저는 노인복지 쪽을 전공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 학문적으로는 노년기에 거주지 이 환경이 변화되는 게 상당한 스트레스를 유발한다고 해요. 그래서 왜 어르신들 좋은 환경에서 모신다고 새 집으로 이사를 해서 모시다 보면 어르신은 원래 수명보다 짧게 사신다고 합니다. 그게 겉으로 나 짜증나 이렇게 표현을 하시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런 거는 어르신도 모르시지만 내적으로 이 에너지가요 많이 소모가 된대요. 이 생활에 적응을 하기 위해서 내 신체적으로도 에너지가 많이 소모가 돼서 그래서 수명이 짧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환경으로 이사 가는 거에 대해서는 딱 하나예요. 편리성. 그거 아니면 이 할머니는 이사 갈 이유가 없지요. 왜냐하면 3층 계단 사실 우리 지금 말로만 계속했지만 3층 계단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한다고 생각해 보시고 물건을 사올 때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이건 참 노인 입장에서는 힘겨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할머니하고 얘기 나누면서 어떤 대안을 생각해 봤는가 하면 할머니 그러면 이 동네 안 떠나시고 또 계단 이렇게 오르내리지 않으시려면 1층으로 이사 가시면 어떨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요. 요즘은 또 그게 있대요. 1층의 분하고 위에 층 분하고 바꿔 사는 거. 아파트나 이런 데 보시면 사실 그 가격이 1층이 좀 싸잖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1층으로 가겠다고 하면 1층 분들은 다른 어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좋다고 하신대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층을 달리해서 사시는 경우들을 간혹 보거든요.
그 경우가 아니어도 할머님이 할아버님하고 이 의견만 일치를 하신다고 하면 그 부동산, 동네 부동산에도 얘기해 놓을 수 있고 또 이 지역에서 오래 사셔서 이웃들하고 다 알고 지내니까 우리 1층으로 이사 가고 싶다고, 그러니까 1층에 집이 나거나 우리랑 층을 바꿔서 살 의향이 있는 집은 우리한테 좀 연락해 달라고 이렇게 하셔서 그 지역에서 1층이면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환경도 바뀌지 않고. 그래서 할머니 앞으로는 그게 이제 뭐 당장 급하게 이사를 가셔야 되는 상황이 아니니까 좀 마음의 여유를 갖고 하셔도 되니까 우리 급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누구든 이사할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예, 또는 저희하고 바꿔 사실 의향이 있는 분들도 좀 저희한테 연락 주세요. 이렇게 하시면 충분히 가능하실 것 같고, 이 그 3층짜리 연립주택이 한 동이 아니고요. 여러 동이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요 동에서 1층만 대상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다른 동에서도 1층 분들이 이 지역에 살다가 왜 젊은 분들이 여기 살다가 다른 동네로 이사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 할머니가 1층으로 옮기시는 방법을 또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런 방법도 괜찮을 것 같고, 또 하나 제가 늘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가 50대, 60대이신 분들 보면 20대, 30대들이 이 기계를 이용해서 생활을 편리하게 하는 거를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른들한테 그럼 그거 좀 배우시면 편하실 텐데요. 귀찮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더 편한 거, 더 좋은 게 계속 개발이 될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50대이신 분들, 60대이신 분들, 아니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자꾸 배워두시면 생활이 그만큼 편리해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할머니께 뭘 권해드렸냐 하면 1층을 예정을 해놓고 계시긴 하지만 그게 6개월 있다가 집이 날지 뭐 1년 있다 날지 아니 뭐 10년 있다 날지 모르잖아요. 왜냐하면 할머니만큼이나 오래 살고 계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기다리시면서 그 안에는 온라인으로 스마트폰이나 이렇게 뭐 컴퓨터라든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장을 보시는 방법을 좀 배우시면 어떨까요? 무게가 나가지 않는 거는 앞에 가서 금방 사오시면 되지만 이렇게 큰 거는 할머니가 주문해서 장을 보신다면 훨씬 좀 편리하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법들을 대안으로 제시를 해서 아마 할머님이 할아버지랑 의논을 다시 하셨을 것 같고요. 아마 제가 할머니가 저하고 상담하실 때 그 말투나 표정을 보면 좀 짐작이 가는데 아마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셨을 것 같아요. 여보 이런 방법이 있대요 하고 얘기를 하셨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이사를 가고 싶어 하시는 할머니 사례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관절이 불편하기 때문에 편리성을 생각해서 3층이 아닌 1층 또는 엘리베이터가 있는 다른 아파트로 이사를 할 것인지 아니면 친근한 이웃들과 추억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이 동네에서 계속 생활하실 건지를 질문을 하셨고요. 그거 두 개의 장점을 따서 지금 살고 계시는 연립의 1층을 집이 날 경우 이사를 하시는 쪽으로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렸습니다. 선생님들 혹시 이 이사 가시는 문제와 관련해서 질문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제 노년기가 되면 좀 공기도 좋고 먹거리도 좋은 농촌에서 한번 살아볼까라는 그런 생각도 남편과 또 하게 되거든요. 근데 과연 정말 우리가 노년기가 됐을 때 도시에서 사는 것이 더 나은 건지 아니면 정말 농촌을 찾아가서 다시 새롭게 터를 잡는 게 더 나은 건지 궁금합니다. 지금 선생님 질문해 주신 게 노년기에는 내가 농촌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도시에서 사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거는 딱 일률적인 답이 있다기보다는 개개인에게 맞춤형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내가 일상적으로 즐기면서 생활하는 것들이
도시에 있어야 그걸 즐길 수 있다 하면 도시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수영을 꾸준히 해왔다라고 하면 수영장이 있는 곳 근처에 집을 마련하시는 게 좋아요. 그거는 도심일 수도 있고 지방에도 수영장이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농촌에 계시던 분이 갑자기 또 서울에 올라와서 살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그것도 적응하시는데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촌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들은 노년기도 농촌에서 생활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도심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셨던 분들은 가끔 여행 삼아 농촌 지역을 다녀오시고 그 외에는 내 생활터전이 이쪽에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도심에서 계속 생활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두 편의 사례를 통해서 어르신들의 생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3세대가 같이 살고 계시지만 노인분들이 자녀와 손주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살고 계신 그런 분들이었고요. 이분들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짐을 어깨에 다 짊어지시고 계셨기 때문에 역할을 좀 나누시는 게 필요하시겠다라고 해서 자녀, 즉 아들과 며느리에게 역할을 좀 떼어주세요라고 솔루션을 제공을 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사례에서는 이사를 가고 싶다는 할머니 상담을 통해서 관절이 불편하니까 층수를 좀 낮게 해서 생활하시는 게 더 도움이 되시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 노후에 우리가 농촌 지역을 좀 동경하는 부분들이 있죠. 요즘은 어디에 가서 한 달 생활해보기 이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마련이 되어 있고요. 또 농촌 체험하는 그런 프로그램들도 지자체에서 많이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이용하시면서 내가 나중에는 여기 와서 생활해도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은지에 대해서 한 번쯤 미리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권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또 다른 상담 사례들을 통해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